어버이날 아침 마당 끝 감나무 잎 사이로 햇빛이 드문드문 새어 들어왔다. 박정순 72은 장독대 옆에서 고무대야에 담긴 카네이션 몇 송이를 뒤적였다. 동네 반장이 남는 꽃이라며 건네준 것들이었다. 줄기는 물 먹은 듯 휘어져 있었고 잎은 이미 가장자리가 바싹 말려 있었다. 정수는 한 송이씩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예쁘게 피어났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위를 대어 정갈히 다듬었다. 애들이 오면 꽃병에 꽂아주지 뭐.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고무대야의 물처럼 속마음은 계속 일렁였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했다. 어버이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날이면 집안이 북적였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침부터 전화 한 통 없었다. 정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며 시계를 자꾸 돌아보았다. 9시, 9시 반, 10시. 부엌 벽시계가 10시를 막 지나자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다. 정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서둘러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큰아들의 목소리였다. 늘 그랬듯 사무적이고 바쁜 톤이었다. 엄마, 오늘은 회사 행사랑 겹쳐서 못 가요. 택배로 선물 보냈어요.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정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어버이날인데 회사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일까? 그래도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바쁘면 그려. 밥은 제때 먹고 다니냐?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던데.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럼 끊을게요. 바빠서요.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고. 신호가 끊어졌다. 정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귀에는 끊는 소리가 오래오래 울렸다. 삐하는 그 무미건조한 소리가 마음 깊숙이 박혀서 아팠다. 곧이어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작은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댁 대신 친정에 가요. 죄송해요 유유,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문장 끝에는 웃는 이모티콘이 여러 개 붙어 있었다. 노란 얼굴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정수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괜히 마당으로 나갔다.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먼지가 일어나 코끝이 간질거렸지만 눈가가 더 쓰라렸다. 자꾸 눈물이 맺히려 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정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감나무 그늘에 서서 생각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버이날이면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가져왔었다. 색종이로 접은 것도 있었고 비누로 조각한 것도 있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그때는 정말 기뻤는데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이 바빠졌다.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때문에, 직장 다닐 때는 회사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 때문에. 핑계는 언제나 그럴듯했다. 정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서운할까? 어른이 되어서도 자식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맞는 걸까? 오후가 되자 동네 꽃집 앞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정수는 시장에 나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가 할머니께 드리자 하며 예쁜 카네이션을 고르고 있었다.
아이는 빨간 거요, 빨간 거 하며 방방 뛰었다. 엄마는 웃으며 아이가 고른 꽃을 집어들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을 돌렸다. 가슴 한편이 쓰라렸다. 부러운 마음도 들었고 외로운 마음도 들었다. 그때였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TV 화면을 보게 되었다. 전자상가 진열된 TV에서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깜짝 놀랐다. 큰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의 브랜드 PR 영상이었다. 화면 센터에 선 며느리가 말끔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화장도 완벽했다. 정말 전문직 여성다웠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자막이 떠올랐다.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세요. 정수는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었다. 가슴이 복잡했다. 며느리는 TV에서 부모님 사랑에 보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는 문자 한 통으로 친정에 간다고 알려왔다. 이상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고 성공한 여성 같았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 정수는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밥을 먹고 있으니 집이 더욱 조용했다. 부엌 등을 켠 채 앉아 있으려니 문득 방 한 구석 서랍 생각이 났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옷장 옆 서랍을 열어보니 먼지가 살짝 일었다. 옛날 앨범들과 함께 넣어둔 작은 봉투가 있었다.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큰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쓴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사랑해요. 크면 꼭 효도할게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드리고 여행도 같이 갈 거예요. 엄마 최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종이 위에는 오래된 손자국 얼룩도 번져 있었다. 아마 그때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고 손도 안 씻고 편지를 썼나 보다. 정수는 손끝으로 그 글자들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래,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 어린 아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엄마를 사랑하고 크면 효도하겠다고.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언제부터 전화통화가 이렇게 차갑고 사무적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어버이날에도 회사 행사가 더 중요해졌을까? 정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와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도 자꾸 뒤척였다. 얕게 들다 깨다를 반복했다.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 마당을 지나다니는 고양이가 통풍구를 건드리는 소리, 오래된 집이 내는 미세한 삐걱거림, 그 모든 소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에 와 박혔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정수는 이불을 걷어내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명확해졌다. 이 집 주인은 나다. 내 기분, 내 노후, 내 시간. 이 모든 건 내 것이다.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 필요 없다. 한 번은 내 마음대로 해보자.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짐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았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왔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다. 정수는 그 공기를 깊이 마시며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심이 얼마나 크게 그녀의 삶을 바꿀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수는 그동안 새벽 결심을 되새기며 조용히 지냈다. 아들들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그녀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러다 수요일 저녁 큰아들에게서 카톡이 왔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준호 입학 축하 겸 가족 모임 해요. 오세요. 메시지는 짧고 건조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손주 준호가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작 입학식에는 초대받지 못했었다. 학교가 멀어서 주차가 안 되어서라는 핑계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축하 모임에는 오라고 한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금요일 밤 정수는 옷장에서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내 다렸다. 그리고 동네 꽃집에서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다. 손주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다. 학용품 세트였다. 가족은 가족이니까. 마음을 다잡으며 토요일 오후에 큰아들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주차장이 가득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가족만 소규모로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차가 있었다. 정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서부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집 앞에 서니 현관문 너머로 음악도 흘러나왔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급한 속삭임이었다. 여보, 어머님 오시면 냄새 배요. 오늘 회사 사람들도 온다니까요. 분위기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정수는 현관문 앞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냄새가 밴다는 말이 귓속 깊이 박혔다. 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나타났다. 말끔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완벽하게 했다. 입가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다. 영락없이 곤란하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만든 것 같았다. 오늘은 조금 바빠서요. 죄송해요. 집이 좀 정리가 안 돼서요. 말은 자르듯 나왔다. 한마디 한마디가 돌아가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현관 안쪽으로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들. 모두 젊고 말끔해 보였다. 그때 큰아들이 뒤에서 나타났다. 그도 며느리만큼이나 당황한 표정이었다. 엄마, 왜 갑자기? 아,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제대로 모실게요. 오늘은 진짜 회사 사람들이랑 조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아들의 말에서도 지금은 곤란하다는 뜻이 역력했다. 정수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다. 가족만 소규모로라던 모임은 거짓말이었다. 회사 사람들과의 만남이 진짜 목적이었고 자신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시골 냄새가 나고 세련되지 못하고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존재.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카네이션을 조용히 현관 신발장 위에 얹어 놓았다. 선물 봉투도 그 옆에 내려놓았다. 그래. 나도 갑자기 볼 일이 생각나서
그냥 나왔다. 밥 잘 먹고 목소리는 담담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서운한 기색도 내지 않았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동안 빼앗긴 자리에서 억지로 버티려고 했던 무게가 싹 빠져나간 듯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안쪽에 낯선 에너지가 모이는 것을 느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하게 해방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 나도 내 자리를 만들면 되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남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다. 며느리가 허락하는 만큼, 아들이 시간을 내주는 만큼만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보고 싶었다. 나이 70이 넘었지만 아직 건강하다.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 버스에서 내린 정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구청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주말에는 문을 닫았을 텐데 다행히 당직 근무자가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노년 주거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싶고요. 아,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여러 서류를 가져왔다. 실버 커뮤니티형 임대주택 안내,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지역 평생교육 센터 수강 안내,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실버 커뮤니티는 어떤 곳인가요? 정순이 물었다. 노인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에요. 개인 방은 따로 있지만 식당이나 휴게실, 프로그램실 같은 건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아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신청해 드릴게요. 정수는 신청서를 받아들고 차근차근 작성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가족사항을 쓸 때 잠시 펜이 멈췄다. 배우자 사망, 자녀 2명.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다 작성하셨으면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도, 서류에 남는 붉은 도장 자국들이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시 같았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수는 창구를 나오며 무의식 중에 자기 어깨를 한번 토닥였다. 잘했다, 정순아. 속으로 말하며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평소라면 집에서 혼자 저녁을 해 먹었을 텐데 오늘은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을 사 먹었다.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밤 9시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낡은 전화기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부재중 전화 표시였다. 확인해 보니 큰아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정수는 잠시 고민했다. 전화를 걸어볼까? 뭐라고 사과할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지금은 말해봐야 소용없다. 아들도 며느리도 지금 당장은 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억지로 대화를 시도해봐야 서로 상처만 될 뿐이다. 정수는 전화기에 전원을 뽑았다. 부엌에 들어가 저녁 정리를 하며 된장국을 끓였다. 혼자 먹을 것이니 조금만 끓이면 됐다.
파를 썰고 두부를 넣고 국물을 맛보며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나를 무시하면 누가 날 존중하겠냐.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다. 그동안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했던 것 같다.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남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꾸 자신을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72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당당함,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존중받을 권리,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한다. 된장국을 다 끓이고 밥상을 차려 앉았다. 작은 상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렸다.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삶이 시작될 것 같았다. 구청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수는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많은 생각을 했다. 아들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아마 지난번 일로 어색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수요일 저녁 경수는 마음을 정하고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일요일 오후 3시 집으로 오너라. 상의할 게 있다. 메시지는 짧고 명확했다. 평소와 달리 괜찮으면, 시간 되면 같은 양해를 구하는 말은 빼고 썼다. 곧 큰아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급한 건가요? 정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하다. 꼭 와야 한다. 둘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엄마, 일요일에 약속이 있는데. 월요일은 어때요? 일요일이다. 다른 날은 안 된다. 정순의 답장은 단호했다. 평소 아이들 눈치를 보며 됐다, 됐다 하던 것과는 달랐다. 일요일이 되었다. 오후 2시쯤부터 정수는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끓였다. 과자도 몇 가지 내놓고 과일도 깎아 놓았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듯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3시 정각, 큰아들이 먼저 도착했다. 며느리와 손주 준호도 함께였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타이트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다. 어머니 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지난번 일 때문에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들어와. 앉아. 정수는 담담하게 맞이했다. 곧이어 둘째도 왔다. 늘 그렇듯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들어오면서도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다. 형, 안녕하세요. 엄마, 왔어요. 둘째는 대충 인사하고는 소파 한쪽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손주들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TV, 리모컨을 찾았다. 곧 게임기 소리가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정수는 모두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큰아들은 눈치를 보며 물컵에 물을 따라 마셨고, 며느리는 무릎에 손을 모으고 단정히 앉아 있었다. 게임 소리 좀 줄여라. 정순이 손주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소리를 낮췄다. 이제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다. 정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유언장을 새로 쓰기로 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움찔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고 둘째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손주들도 게임을 멈추고 할머니를 쳐다봤다. 큰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무슨 유언이요? 갑자기 왜? 어디 아프신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지. 오래 생각했다. 정수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테이블 가운데 내려놓았다. 봉투는 두툼했다. 여러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쓸지 내가 정한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늘 남을 먼저 생각했다. 이제는 나를 생각할 때다.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감추고 나를 냄새로만 기억하는 집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며느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냄새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이었다. 지난번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을 것이다. 어머니, 그건 좀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감정이 뭐가 어때서? 사람 사는 게 다 감정으로 되는 거지. 정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70이 넘어도 배우고 바꾸고 떠날 수 있다. 다음 달이면 바닷가 실버 커뮤니티로 이사를 간다. 거기가 내 마지막 집일 거다. 엄마, 그게 무슨... 큰아들이 말을 하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막았다. 내 돈은 거기에 쓸 거다. 날 사람 대접하는 곳에 말이다. 나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숨기려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울렸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둘째가 입술을 깨물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럼 아버지 산소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벌초는요? 내가 평생 했다. 혼자서 말이다. 이제는 너희가 돌아가며 해라. 정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만 돌려받는 거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했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게임 소리만 작게 들렸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손주들을 바라보았다. 가장 어린 손주에게 물었다. 준호야, 넌 오늘 뭐 했니? 게임이요, 할머니. 아이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그래, 나도 오늘부터 게임을 좀 하려고 한다. 내 삶의 다음 판을 시작하는 게임을 말이다. 큰아들이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면 우리랑 상의를 좀 하시죠. 상해, 언제 너희가 나와 상의했느냐? 정순이 반문했다. 준호 입학식 때도 가족 모임할 때도 너희끼리 다 정하고 나에게는 통보만 했잖니. 이번에는 내가 통보하는 거다. 며느리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약간 젖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었지.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이제는 나도 솔직하게 살겠다는 거다. 정수는 봉투를 다시 가리켰다. 여기 실버 커뮤니티 계약서도 있고 내 예금 정리 내역도 있다. 이 집은 팔아서 그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거다. 둘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래도 이 집은 우리 추억이 담긴 곳인데. 추억이 있으면 자주 찾아왔어야지. 추억은 만들어가는 거다. 혼자 지키고만 있으면 그냥 무덤이 되는 거야.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고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손주 중 하나가 갑자기 물었다. 할머니, 그럼 우리는 언제 만나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할머니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라. 바닷가 집에도 놀러 올 수 있고, 할머니가 여기 올 수도 있고. 단, 진짜 보고 싶을 때만. 정수는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사람을 만나는 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한다. 할머니도 너희를 의무감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하나둘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에는 큰아들만 남았다. 엄마, 정말 마음 바꿀 생각 없으세요? 없다. 이미 계약금도 냈다. 큰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나섰다. 그날 밤 10시쯤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한 말들 정말 실수였어요. 분위기 때문에 긴장해서. 정수는 잠시 듣고 있다가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쉽다. 하지만 미안하면 내 앞에서 사과할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어머니, 다음번에 내 집에 올 때는 손에 선물 말고 마음을 들고 와라. 억지로 오지 말고 정말 보고 싶어서 오너라. 그러면 나도 반갑게 맞아줄 수 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내일부터는 짐을 정리해야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 생각을 하니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다. 이사하는 날 아침, 정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40년을 산 집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마루,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던 부엌 탁트자 혼자서 많은 밤을 지새웠던 안방. 모든 것이 기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쉽지 않았다. 기억은 가져갈 수 있지만 집에 매여 살 필요는 없었다. 정수는 작은 가방 하나와 꼭 필요한 짐 몇 박스만 챙겼다.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거나 기부했다. 정말 가시는군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말했다.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순의 목소리는 밝았다. 2시간 후 정수는 동해를 바라보는 커뮤니티형 실버 주택에 도착했다.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다. 5층 건물의 각 층마다 10세대씩 총 50세대가 살 수 있는 규모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코끝을 자극했다.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향이었다. 넓은 유리창으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바다색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관리소에서 나온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박정순 어르신이시죠? 저는 관리소 김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순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여기 생활 안내서예요. 식사 시간, 프로그램 일정, 공용시설 이용 방법 등이 다 나와 있어요. 미영이 안내서를 건네주며 설명했다. 매주 화요일은 노래교실이 있고요. 목요일은 글쓰기 모임이 있어요. 금요일에는 영화 감상도 하고요. 그리고 뒤편에 텃밭도 있어서 원하시면 분양받아서 채소도 기르실 수 있어요. 텃밭이요. 정순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흙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네, 한 구획당 월 10,000원이에요.
씨앗이나 모종은 각자 준비하시면 되고, 물이나 농기구는 공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정수는 3층 맨 끝방을 배정받았다. 방은 작지만 깔끔했다. 침실과 작은 거실, 간이 주방이 있었다. 무엇보다 발코니에서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짐을 정리하고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았다. 짠내 섞인 바람이 뺨을 스치고 하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문득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냄새가 밴다는 그 말.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 사람은 냄새로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다. 말과 선택으로 남는 거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바다 냄새, 라벤더 향, 새로운 집의 냄새.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향기였다. 저녁 시간이 되어 1층 공동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당은 생각보다 넓고 밝았다.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저녁을 드시고 있었다. 정수는 혼자 앉을 자리를 찾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손짓했다. 여기 앉으세요. 새로 오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박정순입니다. 저는 김영자예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영자 할머니는 6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얼굴에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밝았다. 식단은 간단했지만 영양을 고려해서 짜여진 것 같았다. 멸치국수에 김치, 계란말이, 숙주나물. 집에서 혼자 해먹던 것보다 훨씬 나았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영자가 물었다. 아들들이 다 독립해서 혼자 살기가 외로워서요. 정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굳이 복잡한 사정을 다 말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게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 장가 보낼 때 집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전화도 잘 안 해요. 영자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다. 그래도 여기 와서는 좋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웃을 일이 훨씬 많아졌어요. 영자가 밝게 웃으며 덧붙였다. 내일 텃밭 구경하실래요? 같이 가서 뭐 심을지 정해봐요. 좋아요. 정수는 흔쾌히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영자와 함께 뒤편 텃밭을 구경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조성된 작은 텃밭이었다.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나와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다. 저 할아버지는 토마토 기르는 전문가예요. 저분은 상추를 정말 잘 키우시고요. 영자가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다. 정수는 한 구획을 분양받고 고추 모종을 심기로 했다. 시장에 가서 모종을 사고 호미와 물뿌리개도 샀다. 흙을 파며 모종을 심는 동안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하던 기억, 아이들이 어렸을 때 뒷마당에서 채소를 길렀던 기억. 흙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달큰하고 깊은 냄새. 정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두 손을 흙에 깊이 박았다. 이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흙 냄새든 나이 냄새든 그것이 자신의 일부라면 당당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태양이 등에 따스하게 쏟아졌다. 이상하게 눈앞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끼어있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다. 목요일에는 글쓰기 모임에 참석했다. 작은 회의실에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지도 선생님은 30대 젊은 여성이었다. 오늘 주제는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또는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정수는 처음에 펜을 오래 붙잡고만 있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다른 분들은 벌써 쓰기 시작했는데 자신만 종이가 비어 있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다. 정수나, 남이 정해준 자리에서 한평생 성실히 버텼구나. 이제는 내가 정한 자리에서 성실해라. 남을 위해 참아온 침묵의 무게만큼. 이제는 너를 위해 말해라. 72년을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 늦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 글을 다 쓰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본 것이 언제였을까? 발표해 보실 분 계신가요? 선생님이 물었다. 정수는 손을 들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쓴 편지를 읽었다. 글을 읽는 동안 몇 분의 눈가가 번들거렸다. 자신의 이야기 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크지 않았지만 오래 울렸다. 그 박수 소리가 정순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며칠 뒤 게시판에 가족 초대의 날 안내문이 붙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행사였다. 정수는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큰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내가 사는 곳에 오너라. 점심 같이 먹자.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다. 엄마, 그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음 주는 어떠세요? 정수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그래, 바쁘면 됐다라고 쓰려다가 메시지를 지웠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오라고 할 필요 없었다. 그날 토요일 대신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정순의 방에 놀러 왔다. 영자 할머니 텃밭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최할머니, 공동 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해서 함께 먹었다. 테일리스 양풀이 앞에 둘러앉아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가 더 비벼 라며 웃는 소리,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모든 소리가 정순에게는 음악 같았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정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첫 번째 식사였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해가 지면서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풍경을 함께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정수는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버 커뮤니티에서 보내는 첫 번째 어버이날이 다가왔다. 작년 이맘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홀로 남는 꽃을 다듬으며 아이들의 연락을 기다리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침이었다. 커뮤니티 로비에는 빨강과 분홍의 카네이션이 예쁘게 꽂혀 있었다. 관리소에서 마련한 꽃들이었다. 한쪽 벽에는 부모님께 편지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벽을 가득 채웠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같은 글귀들이 알록달록한 그림과 함께 붙어 있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 그림들을 보며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정수는 아침 산책을 마친 후 1층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직원이 어르신, 오늘은 어버이날이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받아들고 로비의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유난히 평온했다. 아침 햇살이 물결 위에 반짝반짝 춤추고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다. 둘째에게서 온 것이었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선물 택배로 보냈어요. 건강하세요. 간단한 메시지였다.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수는 별다른 감정 없이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다. 이제는 서운하지도 않았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었다. 텃밭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정순 씨, 어버이날 축하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방에서 작은 모임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연결된 이웃의 안부가 더 진심으로 느껴졌다. 그때였다. 로비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다. 큰아들이 서 있었다. 평소에 입던 정장 대신 수수한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다. 왼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는 문턱을 넘어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들어온 사람처럼 어색한 표정이었다. 정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바라보았다. 아들도 그녀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다. 왔냐? 정순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내밀었다. 늦었지만 어버이날이니까요. 꽃다발은 작았지만 신선했다. 분홍색 카네이션 몇 송이와 작은 잎사귀들이 예쁘게 묶여 있었다. 정수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코에 가져다 댔다. 은은한 향이 났다. 카네이션이란 게 말이야. 냄새가 강하지 않다. 그래서 더 오래 간다.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정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도 카네이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강하지 않지만 오래가는 사람. 과하지 않지만 따뜻한 사람.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그날 우리 집 앞에서 제가 한 말들 진심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작았다. 회사 사람들 눈치 때문에 제가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시선이 전부가 되는 순간 사람이 사라진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아들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엄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잘한다는 건 뭔데? 정순이 물었다. 아들은 잠시 말이 막혔다.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리고. 그건 행동이지 마음이 아니다. 정수는 꽃다발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미리 적어온 것이었다. 아들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읽어봐라. 아들은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한 달에 2번 엄마가 사는 곳으로 밥 먹으러 와라. 빈손으로 와라. 선물로 관계를 대신하려 하지 마라. 사업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해라. 내가 뭘 느끼고 뭘 생각하는지 말해라. 혼자 오지 말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과 와라. 미안하다는 말은 2번까지만 해라. 3번째부터는 행동으로 해라. 아들은 글을 다 읽고 종이를 꾹 쥐었다. 할게요. 하나씩.
다 하겠습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아이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다.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초등부 합창단이 고향의 봄을 연습하고 있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맑고 투명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아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분위기가. 그래. 여기서는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누구의 엄마인지, 어떤 집에서 왔는지, 그런 걸로 평가받지 않아. 그냥 박정순으로 살 수 있어. 정수는 카네이션 한 송이를 꺼내 아들의 셔츠 단추 구멍에 조심스럽게 끼워 주었다. 이건 내 자리다. 늘 달고 다니라는 말은 못하겠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잊지 마라. 아들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내려다보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오라와서 앉아서 들어주고 웃고 설거지하고 같이 걸어라. 아들은 눈을 들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엄마, 저 오늘 설거지부터 할게요. 정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우리 공동식당 그릇 정리 좀 해라. 식판이 많다. 네, 엄마. 아들은 어머니 대신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실제로 아들은 공동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도왔다. 널쩍한 스테인리스 식판을 쓱쓱 씻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진지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수는 생각했다. 저 등짝이 처음으로 어른 같아 보이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다.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정수는 발코니에 나가 바람을 맞으며 난간에 기대어 섰다. 손바닥으로 난간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 표면의 미세한 거칠음이 살에 닿아 생생했다.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신기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다. 다음 주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올게요. 빈손으로요. 좋지.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엄마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정수는 대답 대신 하늘을 가리켰다. 석양이 바다와 맞닿은 자리, 얇은 수평선 위로 갈매기 2마리가 첼로 현처럼 길게 날아가고 있었다. 봐라. 저 선은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바다와 하늘은 따로 있다. 그렇지만 둘이 만나야 하루가 예쁘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사람과 사람도 그렇다. 각자 따로 있지만 만나야 아름다워진다. 아들은 그 말을 오래 들여다보듯 고개를 끄덕였다. 갈매기들이 점점 멀어져 작은 점이 되어 사라져갔다. 엄마, 내일도 올게요. 내일은 오지 마라. 나 노래교실 있다. 둘은 동시에 웃었다. 오랜만에 들리는 함께 웃는 소리였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정수는 밤이 깊어서야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니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정수는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 비어있던 자리, 누군가를 기다리며 아파했던 그 자리가 비로소 온전한 자리가 되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아 만든 공간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정리하고 가꿔서 얻은 자리. 거기에는 이제 카네이션 한 송이가 얌전히 향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오래 품어온 문장이 또렷하게 맺혔다. 사람을 무시하면 돈도 꽃도 의미 없다. 하지만 사람을 지켜보면 그 어떤 유산보다 오래 남는 게 생긴다. 이름이 아니라 관계. 정수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이불을 덮어주듯 낮게 올라와 그녀의 호흡과 맞물렸다. 내일이면 화요일 노래교실에서 또 다른 노래를 배울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빈손으로 오겠다는 누군가와 함께 다시 식판을 닦을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을 것이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든든해서 정수는 오랜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깊게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바다가 보였다. 그리고 그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들이었다.